스마트폰, 컴퓨터, 여러 생활 가전까지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이 없는 삶.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렇죠. 네. 상상이 안 돼요. 두 분도 뭐 스마트폰 없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액정 보고 싶어 미치겠어. 녹화 중이라 지금. 사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서 이제는 없으면 불편한 존재.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속아 정말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e-waste, 전자 폐기물. UN 환경 계획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이 무려 4천만 톤 이상이라는데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봉사활동 갔을 때 그것만 매립하는 단지에 가본 것 같아요. 매립을 해버려요. 매립해버려. 아, 그것도 쓰레기잖아. 산이에요, 산. 마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전자 폐기물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위치한 빈민가 아그보그 블롯입니다. 야, 저건 거의 마을 전체가 폐기물 처리장의 모습이네요. 어떻게 살아요? 이곳을 두고 부르는 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자 폐기물 처리장. 다 일로 오는 건가요? 이곳의 주민들은 전자 폐기물을 태워 구리를 얻는 등 각종 금속과 부품을 추출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자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납과 같은 중금속이 발생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세계 10대 유독물질 위험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 지역의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미국 기준치보다 무려 45배나 높고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다 보니까 이곳의 공기, 물, 흙, 사람들의 소변, 혈액, 심지어 모유에서도 오염물질이 다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냥 그거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악몽 같은 어떤 시절이 타이로, 자의가. 아니, 대체 왜 이렇게 폐가전이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가공이 가능한 중고품으로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 비양심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보 선진화의 일환으로 가짜 중고품으로 둔갑해 이 전자 폐기물들이 기증 처리돼서 유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미없네.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우리 옆에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드네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자 폐기물을 좀 최소화하는 거.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래 쓸 제품을 좀 하나 좀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말고 좀 고쳐가면서 잘 쓰고 재활용 센터를 애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새 시리즈 나올 때마다 강박적으로 얼리 어답터가 돼야 된다는 마음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모델 갖고 싶죠. 근데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다음 시리즈가 다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불안해. 그런 문화만 조금 바뀌어도 폐기물은 줄어들 많이 줄죠. 네. 정말 요새 열풍이죠. 나쁜 기름 잡아주는 좋은 오일, 크릴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릴에서 추출했습니다. 품절 임박 바로 서두르세요. 일명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해역, 남극해에 서식하는 갑각류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함유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뭐 크릴 오일 좋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이슈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로 야, 이게 몸에 좋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원료로 사랑받는 크릴.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극의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서 오징어, 바다새, 펭귄, 고래 등 남극 생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한 남극 연구소에 따르면 크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심해에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크릴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탄소량이 무려 2,300만 톤. 엄청나죠? 고맙다. 이 양은 영국 전체 가정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진짜 고맙네요. 지구를 살려주신 분들은 그래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크릴, 아니 크릴느님은 일명 지구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 아니 난 이렇게 주요 이제 먹잇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내린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릴의 인기가 치솟자
남극 생태계는 물론 지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크릴 어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크릴 오일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남극해에서 무분별한 크릴 남획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대 이후 크릴의 개체수는 약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크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먹이를 잃은 펭귄 등 남극 생물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요. 게다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던 크릴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한두 문제가 아니네요. 생태계도 위협하고 지금 지구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뭐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크릴 오일의 핵심 성분이 인지질. 이 인지질이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 오메가3 제품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자체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홍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게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크릴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크릴이 정말 나쁘다.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환경이니까. 네. 다행히 2018년 7월 전 세계 크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크릴 어업체 연합은요. 2020년부터 남극해 크릴 조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남극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행이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구를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거예요.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한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와,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킬로미터나 떨어진 상파울로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뭐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에?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솜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의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문 진 풍경에 주민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뭐 나는 거 아니야?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이었던 거네 진짜로. 똥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골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두 분은 옷 쇼핑은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아, 지금도 본인 의상 입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허허. 눈여겨보겠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우리들이 환경 파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해서 느낌이. 그렇죠? 옷 제가- 쓰레기? 저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옷을 만들 때는 화학물질과 인공 염색 재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데요. 이런 옷은 면이나 목화 소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2016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무려 약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저런 거 본 적 있죠? 아, 이게 우리 옷에 저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들어있죠.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저거. 자, 엄청납니다. 2017년 세계 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요.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려 35%가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합성 섬유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경우 독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이 사슬에 따라 거슬러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폐조직이 손상되고요. 천식과 발작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서 다 뿜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죠. 물론 옷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몇 번 입고 또 사고 있어도 또 사고 이런 무분별한 의류 소비는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취재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환경운동가가 개발한 세탁볼인데요. 바닷속 이물질들을 잡아내는 산호초를 보고요. 착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할 때 같이 넣으면 아하. 미세 플라스틱과 찌꺼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구나.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 네.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에 닥친 제2의 빙하기, 소행성 충돌, 대륙을 뒤덮은 강력한 쓰나미 등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구 종말. 그런데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북극점에서 약 1,300km 거리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 내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인류 최후의 보루, 세계 최대 유전자 은행,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해발 130m, 수평 120m 깊이의 위치. 핵폭발은 물론 소행성 충돌에도 끄떡없도록 강한 콘크리트로 꽁꽁 감싼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전쟁, 식물 전염병,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식량이 멸종될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200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보관된 식물 종자는 무려 100만 종 이상으로요. 실제로 2015년 9월 내전으로 황폐화된 시리아는 유실된 종자를 재건하기 위해 보관소에 약 3만 8천 점의 종자를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래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동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스발바르 제도에 만들어진 이유, 바로 녹지 않는 땅, 영구 동토층이라는 환경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력이 끊기거나 벽체가 무너져도 자연 냉동고인 영구 동토층이 영하 3도를 유지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 금고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아, 저기도 이제 동토가 안 되게 되겠구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 문제 되게 심각해요. 2017년 5월 어느 날 저장고 한 곳의 입구가 침수된 겁니다. 녹았구나. 녹았어. 녹기 시작했어. 그렇죠. 어머. 당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기온이 상승했고 헐. 이때 영구 동토층에서 녹은 물이 흘러든 거였는데요.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네요. 북극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렌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구 동토층이 녹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상태의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100년 이내로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자 저장고내 종자 보관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수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를 지켜야 우리 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영국의 한 식물원과 스웨덴의 한 대학교가 내놓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 식물 10종 중 6종은 이미 멸종, 위협받는 인류의 식탁. 야, 10종 중에 6종이면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250년간 무려 571종의 야생식물이 멸종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식물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속도에 비해서 현재 식물의 멸종 속도가 최대 500배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왜 멸종되는 거죠? 자, 식물 멸종이 가속화되는 이유, 과도한 농작물 경작 때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인간들이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남용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식물들의 멸종을 앞당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최근 약 20년간 식물을 생산해내던 토양 생산성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옥수수, 쌀, 밀, 감자, 콩, 기름야자 열매, 사탕무, 카사바 등 총 9종인데요. 현재 나머지 다른 재배 식물 상당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주요 농작물마저 생산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초 아일랜드인들은 주로 감자 경작을 했는데요. 1840년대 갑자기 아일랜드 전역에서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약 10년간 대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 재배 품종이었던 감자가 사라지니 800여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농작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 농작물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없어진 거라면은 인류에게 급작스러운 식량난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100만 명의 아사, 믿기십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한정된 농작물에만 의존하다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흉년이 지거나 자칫 전염병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아, 공포스럽네요. 진짜 무섭다. 갑자기 쌀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오늘 순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비해서 종자 저장고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잘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지키고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헝가리 서부 베스프렘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데베체르를 뒤덮은 붉은색 진흙. 자, 이 의문의 붉은 진흙은 무려 1, 2m 높이의 너울을 이루며 맹렬한 기세로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나. 저기 뭐야? 정말 붉은 진흙이네. 홍수 같은 거예요? 차가 떠내려가는 거야. 엄청나죠. 마을을 덮친 붉은 진흙의 정체. 같은 주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의 유독성 폐기물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약 70만 세제곱미터, 드럼통 약 350만 개 분량의 폐기물 찌꺼기가 마을로 흘러든 건데요. 자, 인체 치명적인 발암 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한 이 폐기물 찌꺼기는요. 데베체르 마을을 포함 콜론타르, 송로바샤레이 등 6개 마을의 하천과 농토 그리고 가옥 280채를 뒤덮으며 그야말로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더욱더 끔찍한 일은 이 폐기물 찌꺼기가 동유럽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다뉴브 강으로까지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수지가 터진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사진은요, 2010년 6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기 넉 달 전에 촬영된 항공 사진인데요. 저기 보시면 댐을 타고 흐르는 붉은색 폐기물이 이게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디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징후가 나왔던 겁니다. 균열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 알루미늄 공장에서는요, 폐기물 저수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고 헝가리 정부 역시 공장의 시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아,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근데 그 폐기물 찌꺼기가 저렇게 유출되는 것까지도 지금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공장 측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네. 그게 더 문제네요. 자,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요, 유출될 폐기물 찌꺼기는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다고요.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로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니 피부에 안 닿을 수가 있냐고.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집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어떻게 피부에 안 닿아? 헝가리 정부는 이 사건 뒤에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오염된 지역을 복구시키려 뒤늦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헝가리 마을 곳곳엔 오염 물질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영국의 석유 전문 기업 B사는요, 여느 때처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호를 통해서 시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파이프인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그리고 얼마 뒤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1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 뒤에 계속된 끔찍한 사고, 아니 재앙. 시추관이 부러지면서 파괴된 해적 구멍에서는 무려 87일간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 정말 말도 안 된다. 멕시코만에 근접한 해안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바다가 되어갔습니다. 검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펠리컨이 수두룩하고요. 멸종 위기의 희귀 바다거북 캠스 라이들리도 무려 60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이 완전 그냥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 파괴시킨 거고요. 미국 정부는 사고 후 멕시코만과 근접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4대주에 어업 재난 상태를 선포, 매년 수산물을 2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어업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해양 재난이 더욱 안타까운 건, 아니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 비용 문제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무시했고요.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심야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장치를 꺼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갖은 작업 끝에 2010년 9월에 사고가 난 해저 유정은요, 밀봉이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망가진 생태계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 원유 시추회사 B사가 미국에 24조 원을 배상하기도 했지만 돈으로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빙하까지 덮친 지구 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목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년은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걔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야,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요.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문제라.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2020년 2월 이것은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며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 역시 이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뭐죠? 기억나세요? 뭐 때문이지? 소말리아? 네. 여러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것의 습격,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날라다니는 거야? 이게 저게 다 진짜 메뚜기입니다. 빈 공간보다 차 있는 공간이 더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농경사회에서 주요 소득원이었던 농작물을 먹어치우며 큰 재앙을 몰고 왔던 메뚜기 떼.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공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019년 6월경부터 케냐,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에 출몰한 이 사막 메뚜기는요. 무려 8천만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1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규모를 이루며 날아다닙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먹는 양이 어마무시하대요 또. 아니 그러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어떻게 정도 헬기를 뿌리면 안 되냐? 개체수면은 그냥 그 해 농작물은 다 먹어치운다고 봐도 되니까 그러겠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 그거 문제는 충격적이다.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이 한 마리당 무게는 고작 2g 정도인데요. 이 잡식성이에요. 그래, 그래서 다 쌀, 보리, 비료, 목화, 옥수수, 바나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워서요.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은 하루 만에 약 35,000명분의 식량을 순삭한다고 합니다. 순삭. 자, 근데 원인부터 찾아야죠. 갑자기 이런 메뚜기 떼가 창궐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습한 환경이 조성돼서 메뚜기들이 창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더 두려운 건요. 이 메뚜기가 정말 전 세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막 메뚜기들은 바람을 타면 하루에 약 150km 이상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이대로 사막 메뚜기떼를 방치할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무려 약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뚜기떼가 창궐한 국가에서는 소형 비행기를 동원해 살충제를 뿌려서 메뚜기떼들을 박멸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류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메뚜기떼,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전 세계가 나서서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인도 북부를 가로지르는 인도의 상징. 자그마치 4억여 명의 물 공급원인 생명의 원천. 바로 겐지스강입니다. 힌두 문명의 발상지인 겐지스강은요. 힌두교인들에게는 숭배 대상인 성스러운 강 그 자체죠. 파괴의 신 시바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있던 겐지스강을 땅으로 흘러내렸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은요. 치유력이 있는 성스러운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자신의 영혼 또 죄까지도 씻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스러운 강 겐지스강은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고 합니다. 인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겐지스강에서 정기적으로 몸을 씻는 순례자의 50% 이상이 피부병과 위장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겐지스강에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 때문입니다. 힌두교인들은 겐지스강에 시신을 화장한 채 재를 뿌리면 죽은 사람이 좋은 세상에서 환생한다고 믿어서요. 강에 재를 뿌리고 있는데 이때 화장할 때 사용된 화학재와 폐기물이
여과 없이 노출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문제구나. 아, 그렇겠구나. 근데 이제 성스러운 겐지스 강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숭배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좀 본인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는 좀 관습을 바꿨으면 하면 싶네요. 자, 그리고 또 큰 문제는요. 겐지스 강을 가득 메운 쓰레기들입니다. 아하. 강 인근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비롯 공장의 폐수와 산업 폐기물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겐지스 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이것도 참 이게 사회 시스템 문제인데 이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저렇게 흘러보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010년부터요. 인도 당국은 겐지스 강의 오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40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겐지스 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 2020년까지 강을 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네. 겐지스 강 지금은 깨끗해졌습니까?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무려 2,500km에 이르는 겐지스 강을 정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인도 환경부에서 겐지스 강의 86개 지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무려 78개 지점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오염의 정도가 좀 심했나 봐요. 얼마나 오염이 됐으면 이게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세월이 있으니까요. 식수로 부적합한 물이 나는 거는 굉장히 오염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이 어떤 그 현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느껴지기만 해도 약간은 좀 그래 10년 더 노력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네, 그래도 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강인데. 그럼요. 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겐지스 강만이 문제가 아니죠. 2016년 한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에 따르면요. 라틴 아메리카 강의 4분의 1, 또 아시아 강의 절반이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3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게 또 물인데 이 깨끗한 물을 위해서 식수 아닌 강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1일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우주 위험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높이고 추락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해성? 해성. 네, 충돌, 운석 뭐 이런 건가요? 바로 지구에 추락한 폐인공위성 중국의 텐궁 1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텐궁 1호가 다행히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생각해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저게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뭐 미사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네. 진짜. 네. 실제로 1997년 미국의 델타 로켓에서 떨어진 약 15cm 길이의 우주 쓰레기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추락. 길을 걷던 한 여성의 어깨를 강타하는 정말 아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건 앞으로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주로 발사한 인공위성은 무려 5,500여 개입니다. 그중에 텐궁 1호처럼 앞으로도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들이 이제는 우주 쓰레기가 돼서 인류를 위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우주국의 예. 그 조사를 좀 봤는데요. 네네. 우주에 만약에 로켓 잔해, 저 우주에서 쓰던 부품 등이 넘쳐나는데 지름 1mm에서 1cm 크기는 약 1억 2,800만 개. 진짜 많다. 야, 엄청나게 떠다니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지름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요. 3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게로는 무려 8,800톤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야, 진짜 많다.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쏘아 올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뭐 해결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 유럽 우주국에서 2025년에 우주에 수거 로봇을 보내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저게 내가 생각한 건데 저게 현실화가 되는구나. 그럼 입 밖으로 꺼냈어야죠. 뻔뻔한 것만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거 로봇.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왜냐면 1억 개를 저 수거 로봇 하나가 할 수 있다고? 수거를 해도 그 수거한 애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뭔 소리예요? 수거한 로봇이
무슨 소리예요? 그 우주에 왕복성도 있는데 콜롬비아 어릴 때 못 보셨어요? 왕복을 하겠죠. 우주 왕복성 있었잖아. 그 왕복을 한 게 어릴 때 닐 이후에 암스트롱이 가서 못 돌아왔나요? 어릴 때 가서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요? 실제로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실제로 왕복한 됐습니다. 게 20년 동안 없잖아요. 정말 달이 인류에 간 적이 없다고 믿는 거죠, 지금. 아니야. 난 자, 됐어요. 갔다고 믿어. 갔다고 다 믿는데. 됐고요. 제가 유일한 공대 오빠에게 기대했던 제가 잘못입니다.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사회적으로서.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턱이? 이상하게도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것도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 환경 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네.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인간들이 뭐 거기다 뭐 버리고 쓰레기 등 공장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 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뭐 그 정도로 뭐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네.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에 도료 등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도료가 또 문제구나.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암에 걸린 돌고래는 너무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무장한 군인과 경찰 100명 이상이 자바섬의 중부 도시 보올라이에 집결했는데요. 왜? 예전에 발리에 약간 폭탄 테러 있었던 적 있잖아요. 맞아. 혹시 뭐 테러리즘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상대는 바로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숭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약 2달 전부터 몇몇 원숭이들이 마을을 습격,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까지 침입해 음식들을 마구 먹어치웠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숭이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한 겁니다. 한 80대 노인은 무려 40바늘 이상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종종 해외 뉴스 있잖아요. 그 원숭이한테 막 이렇게 공격당한 뉴스 보면은 거의 맹수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북극곰 사태처럼 뭐 서식지의 문제인가요?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동물구조단체에 따르면요. 원숭이들이 인간을 공격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도네시아의 원숭이가 살던 서식지를 파괴했고 그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분풀이를 하듯 인간들을 공격한 겁니다. 야,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죠?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가 파괴한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은 거네요. 살던 데가 없어지니까 쟤네들도 어디 가겠어요. 절박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4년 우간다 산림지대에 위치한 카마자카 마을에서는요.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를 잃은 침팬치가 마을에 내려와서 2살짜리 아이를 납치, 또 침팬치가 아이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힘없는 아이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통하고. 네, 무기력한 상대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인간과 원숭이와의 전쟁으로까지 문제화되는 게 한 마리의 원숭이가 공격을 받으면 그 원숭이가 여러 원숭이를 데리고 보복을 하러 온답니다. 즉 날이 갈수록 생존을 위협받은 원숭이들의 분노는 커지고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네요. 비록 늦었지만 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서식지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방사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많이 방사하면 기존에 거기 살던 생태계가 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연구한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들의 서식 환경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2002년 인도 서벵골의 한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출몰한 코끼리 한 마리가 논밭을 망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코끼리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더 충격적인 사실. 왜? 코끼리의 위장 속에서 무려 17명의 인간 DNA가 검출된 겁니다. 잡아본 거예요? 17명을? 그런 거죠. 아니 제가 근데 알기로는 코끼리는 풀을 먹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인도에서만 매년 400여 명 이상이 코끼리에게 공격당해 사망. 코끼리의 끔찍한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는 인도 동부 아삼주에 출몰한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해 마을 주민 5명이 사망. 이처럼 무자비하고 광폭한 코끼리의 모습에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광기 어린 코끼리 포획을 위해 드론까지 띄워 추격. 11일 만에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대체 왜 순하기로 소문난 초식동물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이런 광기 어린 식인 코끼리가 된 걸까요? 서식지를 잃은 뒤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진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유명 동물학자 데이브 살모니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산을 깎고 부수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인간들. 실제로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대부분 코끼리 복도라 불리는 코끼리의 이동 경로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식인 코끼리라는 오명을 씌운 건 바로 우리 인간. 코끼리의 광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